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4.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개체수, 그 다음에 생체량, 그 다음에 에너지 양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생산자고 소비자는 있는데 분해자는 없습니다. 개체수는 생산자가 더 많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생체량, 이게 뭐냐면 건조 중량이라고 해서 생물을 말렸을 때 나오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생산자가 벼 이런 것들을 다 말리면은 그 위에 소비자보다 더 양이 많겠죠. 근데 이거는 안정된 육상 생태계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활동지 왼편의 해양 생태계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여기 보면은 생산자가 1차 소비자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량,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이 적기 때문에 7차 소비자, 8차 소비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데, 그럼 역피라미드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생물 농축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생물 농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볼게요. 생물 농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DDT가 있어요. 이 DDT를 발견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아니, 생물 농축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누구를 죽일 수 있냐면 모기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모기 하면 떠오르는 질병 뭐가 있죠? 그렇죠. 말라리아가 있죠. 근데 이 말라리아가 병원체에 의한 질병 중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질병이 총 3개가 있거든요. 그 안에 속해요.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에 의한 에이즈, 그 다음에 세균에 의한 결핵, 그 다음에 원생생물을 매개로 하는 모기에 의한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기도 피해자예요. 누가 이 모기한테 들어와 있냐면 말라리아라는 원생생물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 원생생물이 모기한테 들어가게 되고, 모기는 그러면 피를 빨아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피를 빨아먹게 되면서 이 말라리아가 이제 원생생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DDT가 옛날에 그 우리 방역차 알지? 그래서 푸하고 막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이 방역차 안에 이 DDT가 있었어요. 이 DDT가 얼마 정도 있었냐 보면 한 0.01%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사람들이 막, 애들이 막 하면서 막 얘를 쫓아다니고 막 그랬잖아. 잘 모르죠, 여러분은. 근데 이 DDT가 이게 풀에 들어갔다 하자. 그래서 0.01%. 근데 이거를 누가 먹었냐면 토끼가 먹었어요. 토끼가 풀을 먹었어. 얼마나 먹었냐면 100개 먹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토끼 안에는 몇 %가 쌓인 거예요? 그렇죠. 1%가 DDT가 쌓인 거야. 이 DDT는 물에 용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계속 쌓이기만 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누가 먹었냐면 뱀이 먹었다고 하자. 뱀이 몇 마리를 먹었냐면 한 50마리를 먹었다 치자, 평생. 그럼 얘는 이 몸에 50%가 이제 DDT가 농축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아이고 그렇게 뱀이 정력에 좋대 하면서 2마리를 먹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2마리밖에 먹지 않았지만 얼마나 DDT가 쌓인 거예요? 2마리. 그렇죠. 100% 쌓인 거죠.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계속 쌓이는 거. 그래서 역피라미드의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생물 농축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평형 얘기를 해볼게요.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생태계 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의 요인을 주는 게 먹이사슬이야. 그래서 먹이사슬이 단순한 것보다 복잡한 게 더 생태계가 더 안정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을 갖고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선생님이 뭘 예를 들었냐면, 지금 이게 누구야? 황제 펭귄이죠. 근데 황제 펭귄은 산란을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굉장히 추운 곳으로 가. 왜 추운 곳으로 갈까? 거기는 누구도 없기 때문이야. 그렇죠. 천적도 없어요. 근데 천적도 없는데 너무 추워서 물고기도 없어. 그래가지고 물고기 사냥도 못하고 알을 낳고 계속 그 알을 품고, 그래서 몸에 50kg이 빠진대요, 몸무게가. 이 아빠가 알을 품다가 보면은 이 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얘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 다녀야 되거든. 근데 알을 놓치고
1분 만에 이 알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뭐가? 개체수가. 근데 개체수가 그래서 조절이 돼요. 근데 개체수는 어떠에 영향을 줘요? 그렇죠?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먹이 사슬과 이런 환경이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종이 다양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평형이 잘 유지되겠죠. 다음 생태계의 평형 유지의 원리에서 지금 이렇게 피라미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 볼게요. 교과서에 소개됐던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그 해달이 있었어요. 해달을 캐릭터로 소재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보노보노거든. 보노보노야 일본 알아요? 근데 걔들 맨날 성게를 먹거든. 그래서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제 최상위가 해달이요. 이 해달 선생님 또 언제 얘기했었냐면 얘가 핵심종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점종, 희귀종, 그 다음 뒷표종, 그 다음에 핵심종. 그래서 이 해달이 꼭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해달이 누구를 먹냐면 성게를 먹거든. 이 성게가 뭐를 먹냐면 켈프라는 걸 먹어요. 이 켈프가 조류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 조류 같은 거. 근데 이 해달이 수가 줄어들었어. 왜냐면은 이 해달은 털이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데 이 안에 짧은 이 털이 보온 효과도 좋고 그리고 물에 잘 젖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해달을 잡겠죠. 이 해달을 잡아서 뭐 했어? 모피에 쓰게 되는 거지. 그럼 해달 수가 줄어들었어. 그랬더니 성게 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켈프 수가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켈프가 없어지니까 이 서식지가 없어지게 되고 그럼 물고기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해달은 더 이상 잡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1차 소비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 봅시다. 이렇게 늘어났으면은 켈프는 어떻게 돼요? 얘는 감소하겠죠. 왜? 얘가 먹이로 하니까 켈프가 줄어들겠지. 그럼 여기가 증가를 했으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해달의 수는 다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먹이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다시 이 성게는 먹혀진 게 많아지고 먹이 양이 감소하다 보니까 얘들은 먹을 게 없고 잡혀지기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게 수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라고 쓸까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럼 얘가 다시 증가를 하니까 얘는 다시 감소하게 되고 얘는 다시 증가하게 돼서 원래의 모습을 따라가게 돼요. 한번 다시 활동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여기 2차 소비자가 증가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점점점 있는 그림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증가라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1차 소비자가 먹이로 하는 생산자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얘가 증가하고 감소했으니까 자기를 먹는 애들이 많아지고 자기가 먹을 게 없어졌어. 그래서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얘들도 먹이가 없어지니까 다시 감소하게 되고 여기는 여기가 1차 소비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먹이가 적게 먹히게 되니까 생산자가 증가하게 해서 원래 회복된 상태로 간다라는 거. 근데 이게 회복되려면 좀 몇백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간섭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요, 총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생태계 다양성이 이게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여기가 지금 여기 뭐 호수라고 해보자. 호수. 그 다음에 여기 산림. 그 다음에 여기 뭐 초원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은 종이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가 가장 많은 종이 있겠죠. 그래서 호수도 살 수 있는 것, 산림에서도 살 수 있는 것, 초원에서도 살 수 있는 것, 여기가 종 다양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가 겹칠수록 종 다양성이 크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은요.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내에서도 개체마다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유전자가 달라져서 형질이 달라지는 것을 변이라고 하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급격한 환경 변화나 특정 질병에 대한 생존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높겠죠. 유전자 다양성이 낮으면 엄마가 죽을 확률이야. 근데 엄마와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손이 같이 죽게 되겠죠. 그렇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커 엄마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자손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이 높아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아일랜드 기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먹었냐면 감자를 먹었어. 근데 이 감자가 동일한 종의 감자를 수확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 동일한 종의 감자가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 이 병에 걸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주 식량이 없어지니까 기근이 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가 원래는 이렇게 씨가 많아. 근데 우리 이런 바나나 본 적 없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씨가 없다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바나나가 씨가 없는 것들을 이제 품종을 개량을 해서 계속 그것만 키웠던 거야. 그랬더니 이 바나나한테 취약한 파나막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보통은 바나나가 오랜 시간 있으면 밖에서부터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상하잖아요. 근데 이건 안에서부터 곰팡이가 슬게 되는 거야. 겉은 멀쩡한데 안이 곰팡이가 슬게 되는. 그래서 그때 바나나가 다 완전 수확이 망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유전적 다양성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종자 은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게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조류 독감 하면은요 어느 닭장에 조류 독감 닭이 발견됐어.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닭장까지 다 폐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살아있는 닭을 막 땅에다가 묻고 왜냐면 죽이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냥 아예 한 채로 땅에 파묻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유전적으로 다 다양하지 못한 거죠. 다 동일한 거야. 맨날 알을 낳는 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닭이 조류 독감에 걸리면 다른 것들도 조류 독감에 걸릴 거니까 미리 다 폐사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새 이런 것들은 조류 독감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 왜? 얘들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유전적 다양성의 의미를 아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종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생물종의 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적을수록 많을수록 그럼 분포가 고를수록 아니면 고르지 않을수록 그렇죠. 고를수록이겠죠. 그래서 분포가 즉 비율이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하나 보면은 지금 두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다 세보면은 얘는 20개씩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20개. 여기도 다 세보면 20개예요. 근데 종수는 얘도 이게 색깔이 이게 다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잖아. 그럼 얘는 4개. 얘들도 지금 4개예요. 그런데 어디가 종 다양성이 높은 거야? 그쵸? 가가 더 높죠. 왜? 균등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없어지면 종수 하나 없어진 거예요. 3개. 이것도 없어지면 종 2개 돼. 그렇게 되니까 개체 수 비율이 균등한 가가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단순한 거고 여기가 복잡한 먹이 사슬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개구리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뱀이 죽죠. 근데 여긴 개구리가 없어져도 이제 다른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들쥐라든지 토끼라든지. 그래서 뱀은 살 수 있죠. 그래서 복잡한 먹이 사슬일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정 지역 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종류의 열대우림이 가장 종 다양성이 높아요. 왜? 얘는 강수량이 많아. 우리는 늘 물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또 기온도 따뜻해. 근데 우리는 단백질이 어느 정도 따뜻해야지 효소가 활성화가 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 열대우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갯벌하고 습지도 여기는 누구도 살 수 있어. 여기는 육상생물도 살 수 있고 해양생물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두 생태계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두 자원을 다 이용해서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림은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 활동지 그리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